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기사, 전력공학 과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삼상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이 CS, 선간 용량이 CM일 때 작용 정전 용량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일단 삼상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대지 용량과 선간 용량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을 가지고 전체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단상에서는 CS 플러스 ECM, 삼상에서는 CS 플러스 3CM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삼상이라고 줬으니까 바로 여기에 3CM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수전단이 단락된 경우 송전단의 단락 용량과 수전단이 개방된 경우에 충전 용량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전단이 단락됐을 때 하고 수전단이 개방됐을 때의 우리가 용량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4단자 회로망에서 이쪽이 송전단이죠. 자, 송전단의 전압을 우리가 ES라고 가정하고요. 송전단의 전류를 I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수전단의 전압이 ER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전단에 들어오는 전류가 IR이 되겠죠. 이때 이 4단자망에서 송전단과 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파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죠. 송전단의 전압 ES는 A 곱하기 ER 플러스 B 곱하기 IR,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류 IS를 구하면 C 곱하기 ER D 곱하기 IR. 자, 이게 4단자 정수 계산하는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수전단을 단락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전단이 이렇게 쇼트가 된 거죠. 그럼 단락이 되면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이 되니까 전위차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전단의 전압이 0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전단이 단락이 되면 수전단 전압이 0이다라는 식을 기억하시고 이때 수전단 전압이 0이 되면 요 기본식에서 여기 ER이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요 뒤에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송전단의 전압은 결국 B 곱하기 IR만 남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류는 D 곱하기 IR이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송전단의 전류가 지금 수전단이 단락됐을 때 전류니까 이게 바로 단락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락을 쇼트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S자를 하나 붙여서 우리 쇼트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IR을 자리에다가 요 위의 식에서 IR을 정리하시게 되면 얘는 B분의 ES가 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결국 B분의 D 곱하기 ES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단락 전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여기다가 옮겨서 적도록 할게요. 자,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를 ISS라고 하고 얘는 방금 B분의 D의 ES라 그랬죠. B분의 D 곱하기 ES다. 이렇게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조건으로 가서 여기가 수전단 전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수전단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럼 개방한다는 건 원래 수전단에 이렇게 부하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전단에 부하가 달려 있을 때 수전단 측에 수전단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건 여기 부하를 없애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부하가 없어지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원래의 전압 전류 기본 전파 방정식에서 이번엔 IR이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없어지게 되고 이 앞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송전단의 전압은 A 곱하기 ER, 송전단의 전류는 C 곱하기 ER만 남게 되고요. 자, 이때 수전단이 개방된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우리가 수전단이 개방됐을 때는 선로상에 이 수전단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송전단 전류는 전부 다 충전 전류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바로 충전 전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개방됐을 때 전류니까 오픈이란 뜻으로 0이라고 표시를 해보고 여기 ER 자리에 요 위의 식에서 마찬가지로 ER에 대해 정리하면 A분의 ES가 되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분의 C에 ES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충전 전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고요. 얘도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충전 전류 IS0는 결국 A분의 C의 ES가 됩니다. A분의 C 곱하기 ES가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락 전류와 충전 전류를 구했는데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자, 단락 용량과 충전 용량의 비를 구하래요. 그럼 단락 용량하고 충전 용량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단락 용량 나누기 충전 용량 이렇게 비교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용량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이 용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단락 용량 그러면 여기 전류에다가 단락 전류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충전 용량 그러면 전류에 충전 전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린 정전압 방식이니까 전압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단락 시험했을 때나 충전됐을 때나 전압은 같기 때문에 약분해버리고 나면 전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락 용량과 충전 용량의 비는 결국 단락 전류와 충전 전류의 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때 우리가 아까 계산한 단락 전류가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D의 ES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충전 전류는 얘가 충전 전류니까 A분의 C에다가 E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S는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거니까 자, 가운데 곱하면 BC 바깥쪽 곱하면 AD가 돼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보기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출제자가 이제 이거를 변형을 시켰는데 우리 4단자 정수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AD-BC는 항상 1이 된다라는 식이 성립이 되고요. 이 식에서 AD를 구하게 되면 BC를 넘기면 되니까 1 플러스 BC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갖다가 여기 AD에 대입하시게 되면 BC분의 1 플러스 BC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BC를 BC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나누면 되니까 BC분의 1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찾아보시게 되면 네, 바로 1번에 정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답을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은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필래기의 제한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 공부하실 때 필래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필래기에 관련된 전압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는 필래기 전격 전압이라는 거, 두 번째는 필래기의 제한 전압이라는 거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필래기 LA라고 하죠.
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피레기 전격 전압은 반드시 속류를 차단한다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속류를 차단하는 상용주파 최고의 교류 전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류를 차단하는 상용주파의 최고의 교류 전압인데 항상 속류를 차단할 때 전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에서 제한 전압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이 제한 전압은 피레기를 통해서 충격파 전류가 흐를 때, 다시 말하면 피레기가 방전될 때를 말하죠. 이 충격파 전류가 흐를 때 피레기 단자 전압에 파고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격 전압 물어보면 속류 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제한 전압 물어보면 충격파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전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제한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낮을수록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충격파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 찾아보시게 되면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리액터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죠. 우리 전력공학 공부하시다 보면 총 4가지의 리액터가 출제가 됩니다. 그 4가지 리액터는 일단 첫 번째가 병렬 리액터. 이 병렬 리액터는 다른 말로 불로 리액터 이렇게도 말하죠.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직렬 리액터, 소호 리액터 4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는요. 얘는 페란티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요 위쪽에다 쓰도록 할게요. 자, 얘는 페란티를 방지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한다 이거죠. 자, 페란티 현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송전단 전압에 비해서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얘를 막을 때 쓰는 게 불로 리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한류 리액터라 해서 한류라는 말은 전류를 제한한다는 거죠. 전류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 전류 중에서 가장 무섭고 큰 전류가 누구냐? 바로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시켜준다 또는 단락 전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단락 전류를 줄이게 되면 결국 단락 용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차단기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C번에 차단기 용량을 경감시킨다라는 게 바로 얘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렬 리액터 그러면 바로 5고조파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D에 있는 제5고조파 제거가 직렬 리액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소호 리액터는 우리가 지락사고 생겼을 때 지락사고 시에 지락전류가 아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얘는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A에 연결되어 있는 지락 아크를 소멸시켜준다라는 게 용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을 찾아보시게 되면 결국 3번에 D귿과 D가 연결된 요게 맞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일반 회로 정수가 ABCD고 송수전단 상전압이 각각 ES, ER일 때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우리가 전력 원선도라는 것이 출제가 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2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력 원선도에서 첫 번째 기억하실 내용은 이 원선도를 그릴 때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선도를 그리려면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좌표에서 가로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무효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값을 가지고 우리가 원을 그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이제 바로 반지름을 구하라라는 거죠. 원을 그리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선도의 반지름은 B분의 ES ER 이란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요 식에서 분모에 있는 B라는 것은 바로 4단자 정수 B를 말하는 거죠.
4단자 정수에서 B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죠? 네,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반지를 물어봤으니까 분모에 B가 들어있는 것만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송전계통의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송전계통에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소홀리에터 접지 방식은 선로의 정전 용량과 직렬 공진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소홀리에터는 병렬 공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요. 두 번째,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중 고장을 발생시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고저항, 큰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지락 전류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커지게 됩니다. 그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커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장을 발생시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중 고장 발생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잘못됐네요. 세 번째를 보시면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이상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변압기 선정에서 단절연이 가능합니다. 단절연이라는 건 절연을 줄여준다는 거죠. 바로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전압 상승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절연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500kVA 단상 변압기 상용 3대 그 다음 예비 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부하 증가로 인하여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응할 수 있는 최대 부하가 얼마냐? 자, 최대 부하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변압기가 몇 대냐면 상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 3대와 예비 변압기 1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500kg짜리 변압기 4대 가지고 얼만큼의 전력을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얼핏 생각하면 500짜리가 4대니까 곱해서 2000kg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4상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3상을 쓰기 때문에 변압기 4대를 그냥 그대로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변압기가 4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대가 지금 500kg짜리라는 거죠. 얘도 500, 얘도 500, 얘도 500. 그럼 평상시에는 3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3상을 쓰고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하가 증가됐을 때 이 예비 변압기까지 동원을 해서 최대로 부하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라는 건데 그렇다고 4대를 묶어서 4상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변압기 2대만 가지고 V결선하게 되면 3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얘를 동원해서 역시 얘네들도 V결선하게 되면 여기도 3상, 여기도 3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V결선 2세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V결선 시에 나올 수 있는 출력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00까지 최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 V결선을 2세트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2배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3배에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은 500짜리고요. 요걸 2개의 세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대략 1730kV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특고압 25.8kV 60Hz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시간의 표준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3에서 8 사이클을 갖고 있죠. per second. 또는 뭐 헤르츠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때 보통 25.8에서 사용하는 차단기는요. 얘가 5 사이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70kV 또는 362. 이게 이제 154 계통이고 345 계통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3사이클의 차단기를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5.8km니까요. 5사이클이 돼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9번. ZCT를 사용하는 계전기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ZCT 이름이 뭐죠? ZCT는 네, 영상 변류기죠.
자, 영상전류기가 하는 역할은 바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영상전류를 검출하죠. 근데 이 영상전류라는 게 바로 언제 발생하느냐? 지락사고 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ZCT가 영상전류를 검출하게 되면 어딘가에 지락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지락계정기를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배전솔로의 전기 방식 중에서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 배전을 공부하시면서 전기 방식에 따라서 한 선당 전력을 비교한다거나 또는 전선의 중량비를 비교하는 표를 기억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단상 2선식부터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을 기준하신 다음에 전선의 중량비를 비교해 본다면 전선의 중량비가 됩니다. 이 전선의 중량비가 결국 전력 손실비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1이라고 봤을 때 단상 3선식은 8분의 3배가 되고요. 삼상 3선식은 4분의 3배가 되고요. 삼상 4선식은 3분의 1배가 됩니다. 이걸 백분위로 나타낸다면 얘가 100%라고 봤을 때 단상 3선식이 37.5% 정도 되고요. 삼상 4선식이 75%고요. 삼상 4선식이 33.3%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바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삼상 4선식이 가장 전선의 중량이 적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1번을 보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일단 카드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붕소, 카드뮴 또는 하프뮴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어봉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봉이라는 것은 원자로 내에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보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답으로 중성자 수를 줄인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2번에도 또 원자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자,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원자력 발전에서만 출제가 됐는데요. 자, 12번 보시면 다음 중 차폐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원자력은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차폐제가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 납, 스테인레스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1번의 물은 차폐제가 아니고요.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냉각제로 주로 쓰는 게 물이 되겠습니다.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은 원자로에서 흔히 핵연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열 중성자에 의해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우라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 우리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우라늄이 바로 238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238번이 실제 자연상의 천연 우라늄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8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 광땡 좋은 건데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전력 퓨즈는 고압이나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느냐. 자, 전력 퓨즈는요, 우리가 전류가 과도하게 흘렀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전류가 가장 무서우냐? 바로 단락 사고 시 흐르는 단락 전류가 되겠네요. 이 단락 전류가 가장 무섭고 큰 전류니까 얘를 끊어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송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하여 계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안정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안정도 그러면 정태, 동태, 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안정도입니다.
여기 전압 안정도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3번은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때 동태, 정태, 과도의 특징은 먼저 정태라는 건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안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운전시라는 거죠.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정태고요. 동태 안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AVR이라든가 자동전압 조정장치라고 하죠. 또는 조속기 등을 이용해서 자동전압 조정기나 조속기 등을 이용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동태 안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과도 안정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고장 시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말 나오죠. 이렇게 고장이나 사고가 나왔을 때 안정도는요. 방금 말씀드린 과도 안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을 VR, 선로 리액턴스가 X라고 할 때 정상시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이 얼마냐. 자, 일단 송전 전력을 구할 건데 최대 송전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 용량 또는 송전 전력 구하는 일반식은 리액턴스 X분의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곱에다가 사인 델타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죠. 단위는 메가와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상차각이라고 부르죠. 그럼 상차각이 뭐냐?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사이의 위상차가 됩니다. 그러면 송전단,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에 따라서 결국 사인 값이 변할 거고요. 사인 값이 변하면 전력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인은 가장 클 때가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력 중에서 최대 전력을 구하라. 전력의 최대 맥시멈을 구하라. 그러면 요 사인이 1이 됐을 때가 최대니까 X분의 VS 곱하기 VR만 남게 될 거고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델타가 90도가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사인이 1이 되려면 90도일 때가 1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시험에서는 요 최대 전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최대 전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차각이 몇 도가 돼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최대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X분의 VS, VR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170, 전격 차단 전류가 50일 때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전격 차단 용량 우리가 보통 PS라고 하죠. 자, 3상이니까 루트 3이 들어가고요.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상이 아니고 단상일 때는 루트 3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 루트 3배에 전격 전압은 170, 전류가 50k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18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코로나 임계 전압 공식은 이렇게 생겼죠. 코로나 임계 전압은 24.3에 M0, M1, 델타 D에 로그 10의 R분의 D라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임계 전압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는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계 전압이 어떤 경우 높아지는지 찾으라는 거고 그 중에 아닌 것, 틀린 걸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 델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그럼 상대 공기 밀도가 코로나 임계 전압과 비례 관계니까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대 공기 밀도가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전선의 반지름과 선간거리가 크다라는 건 요 D가 바로 전선의 지름이니까 지름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요 M1이라는 것이 날씨 계수죠. 날씨 계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날씨가 맑을수록 높은 거니까 당연히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에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맨 앞에 M0가 뭐냐? 전선의 표면 계수죠. 전선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우냐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높아지려면
당연히 새 전선일수록 표면이 매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을 구하랍니다.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 애자는 다 아시다시피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그러면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온도 급변에 잘 견디고, 자, 온도에 잘 견딘다. 좋은 얘기죠. 습기도 잘 흡수해야 된다. 이게 이상하네요. 습기를 먹게 되면 절연 성능이 나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애자는 습기를 먹지 않게끔 설계해야 됩니다. 1번은 틀렸어요. 2번에 보시면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배전선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전압을 조정할 건데 어디서? 배전선에서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유도전압 조정기 누가 봐도 전압을 조정하는 거 맞죠? 승합기 우리가 배전선을 따라서 오래 가다 보면 선로상에 전압 강화 생기니까 전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살짝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쓰는 게 승합기가 되겠고요. 주상 변압기의 탭을 전환합니다. 변압기 탭을 조금씩 조절해서 건수비를 약간 바꿔서 전압을 또 조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1번, 2번, 3번은 가장 대표적인 배전선의 전압 조정 방법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동기조상기가 나오는데요. 많이 낯이 익죠. 이 동기조상기라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조상설비가 되는 거고요. 이 조상설비라는 것은 역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거죠. 무효전력을 조정을 해서 이 무효전력 값을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해주는 설비가 바로 조상설비죠. 그러면 얘도 전압을 조정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동기조상기는요. 바로 1차 변조소, 즉 다시 말해서 송전계통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선이 아니고 송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